만약에 돈 걱정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뭘 하시겠어요? 어디서 살고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부를 끌어당기는 시작점이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고이 주니어의 책이죠. 마음의 힘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법.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왜 어떤 사람들은 부를 쉽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닐까?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우리 내면의 운영체제를 해킹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그 잠재의식. 이게 핵심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 잠재의식에 엄청난 창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고 나쁨이나 현실과 상상을 전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아, 구분을 못한다. 네, 마치 비옥한 토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든 그냥 싹을 틔워버리는 거죠. 그 씨앗이 바로 우리의 생각, 또 감정, 그러니까 인상인 거고요.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모든 기법들은 결국 이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에 풍요라는 씨앗을 아주 의도적으로 심고 가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씨앗을 심는 첫 단계부터 한번 보죠. 책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으로 욕망, 믿음, 기대 이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특히 욕망이 모든 인간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이라는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욕망이 바로 엔진을 켜는 스타트 버튼인 셈이죠. 책에서는 이 욕망의 힘을 키우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먼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목록을 전부 적어보라고 해요. 전부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스페인어 배우기, 마라톤 완주, 정원 가꾸기 같은 것들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당장 돈 버는 데 집중하기 위해 잠시 미뤄둘 수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라고 조언합니다. 아, 그게 일종의 에너지 정리군요.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정신적 에너지를 한 곳에, 그러니까 돈을 원한다는 목표에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네요. 네네, 바로 그거죠. 내가 돈을 더 원하는 이유 목록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보라는 조언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아요.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부모님 빚을 갚아드리기 위해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처럼요. 아,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를 계속 되새겨서 욕망의 불꽃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엔진만 강력하다고 차가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죠. 여기서 두 번째 요소인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은 욕망이라는 엔진의 힘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 결정하는 핸들 역할을 하는 거죠. 책에 따르면 우리가 돈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뭘 믿고 있느냐가 우리가 평생 버는 돈의 양을 결정한다고까지 말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은 필요할 때 항상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다가 현실적인 재정 계획이나 위기 대비를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믿음과 현실적인 행동 사이의 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서 뭐라고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식의 맹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동을 이끌어내는 내면의 신념 체계에 가깝죠. 예를 들어서 돈을 벌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해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난 돈이 없으니까 안 돼 하면서 시도조차 안 하겠죠. 반면에 나는 언제나 돈 벌 기회를 찾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거고요. 아하, 즉, 믿음이 우리의 행동 반경과 가능성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자신의 돈에 대한 믿음을 솔직하게 한번 쫙 적어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하, 믿음이 행동을 막는 장벽이 될 수도 아니면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럼 마지막 조각인 기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욕망으로 엔진을 켜고 믿음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그 다음은 뭔가요? 기대는 바로 가속 페달입니다. 가속 페달이요? 네. 아직 부자가 아닌 현실과 이미 부자라고 믿어야 하는 잠재의식 사이의 그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 같은 거죠. 나는 아직 월 700만 원을 벌지 못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고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강하게 기대하는 마음 상태. 이 기대감 자체가 강력한 자석처럼 원하는 결과를 현실로 끌어당긴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와, 그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엔진, 핸들, 가속 페달. 근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속 페달을 밟기도 전에 그 핸들, 즉 믿음부터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거나 돈은 놔둔 거야 같은 믿음이 핸들을 엉뚱한 곳으로 꺾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시스템이군요. 정확합니다. 욕망, 믿음, 기대. 이 세 가지가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를 깎아내리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조율하는 게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첫걸음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원리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마치처럼 행동하는 원리였습니다. as if 원리요? 네,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과 감정의 역할 분담이에요. 생각은 잠재의식에게 무엇을 만들지 알려주는 청사진이고요. 설계도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감정은 그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아무리 대주택에 사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도 마음 한편에서 에이, 내가 무슨 하는 의심이나 불안감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겠죠. 긍정적인 청사진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 붓는 꼴이 되는 겁니다. 힘이 그냥 상쇄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아주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제안하더라고요. 종이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현재 상황, 예를 들면 월 수입 365만 원, 다른 쪽에는 바라는 상황, 월 수입 700만 원, 이렇게 적어보라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현재 상황은 그냥 무시하고 바라는 상황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는 연습을 하라고요. 그때 느낄 그 풍요로움, 안정감, 기쁨 같은 감정들을 미리 당겨와서 느껴보라는 거죠. 네, 그게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는 훈련입니다. 마치처럼 말하기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잠재의식은 그 말을 현실로 만들 이미지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멋진 차를 보고 저런 건 평생 못 사라고 말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나는 가난하다는 이미지를 철석같이 믿고 현실에서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게 앤다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책에서 저걸 살 여유가 없어. 대신 나는 저걸 사지 않기로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아니 돈 없어서 못 사는 거잖아. 이런 목소리가 들릴 것 같거든요. 물론 처음엔 내면의 저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뉘앙스를 잠재의식에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선택권. 나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무력한 상태가 아니라 나는 내 돈을 다른 곳에 쓰기로 선택했다는 주체적인 상태로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이 작은 언어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돈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겠군요. 마치처럼 행동하기가 단순히 돈을 펑펑 쓰라는 의미는 아닐 테고요. 그럼요. 책에서는 부자가 되었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할지 목록을 만들고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라고 하죠.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당장 직장을 그만두거나 명품을 사라는 게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재무나 투자에 대해 공부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지금 당장 관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하루 10분씩이라도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식당에서 팁을 조금 더 준다거나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런 것도 마치처럼 행동하기의 일부가 될 수 있고요. 아, 부자처럼 행동하기라는 게 단순히 씀씀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습관 전반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다면 혹시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왠지 혼란스러운 책상에서 일하는 백만장자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질서정연한 사람이 가난한 경우는 드물고 무질서한 사람이 부유한 경우는 드물다는 세뮤얼 스마일스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와, 우리 외부 환경은 내면 상태의 거울과도 같거든요. 어수선한 책상, 정리되지 않은 이메일함, 뒤죽박죽인 일정, 이게 다 우리 생각이 혼란스럽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외부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목표에 집중할 힘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처럼 원리가 생각, 감정, 말, 행동, 심지어 내 주변 환경까지 이 모든 걸 일관된 메시지로 만들어서 잠재의식에 보내는 종합적인 전략이라는 거군요.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걸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내면의 저항을 이겨내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체적인 훈련법 같은 것도 책에서 제안하나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확언, 시각화, 그리고 목표 설정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도구가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마치처럼 원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방법들이에요. 일종의 잠재의식 프로그래밍 도구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확언부터 한번 살펴보죠. 긍정적인 자기암시 같은 건데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특별한 규칙이 있나요? 그냥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막 외치면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확언에는 세 가지 핵심 규칙이 있어요. 첫째, 현재 시제여야 합니다. 부자가 될 것이다는 영원히 미래에만 머물게 할 수 있거든요. 아, 나는 부자다 또는 나는 매달 700만 원 이상을 번다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말해야 합니다. 둘째는 긍정문이어야 하고요. 잠재의식은 부정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나는 빚이 없다고 말하면 빚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진짜요? 네. 대신 나는 재정적으로 풍요롭다가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셋째는 간결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걸 언제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잠들기 직전하고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가 잠재의식이 가장 활짝 열려 있어서 마치 스펀지처럼 정보를 빨아들이는 황금 시간대라고요. 맞습니다. 의식의 저항이 가장 약한 시간이죠. 다음 도구는 시각화입니다. 확언이 언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 시각화는 이미지로 청사진을 제공하는 행위예요. 잠재의식은 언어보다 이미지를 훨씬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막연히 상상하는 것과 시각화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그냥 원하는 걸 떠올리는 게 시각화 아닌가요? 시각화는 최종 결과를 오감으로 느끼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원한다면 그 차를 갖기 위해 돈을 버는 과정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아, 과정이 아니라 결과. 네, 이미 그 차가 내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 핸들을 잡았을 때의 그 가죽 감촉, 시동을 걸었을 때의 엔진 소리, 창문을 내렸을 때 들어오는 바람까지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특히 책에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그 상황을 경험하는 1인칭 시점으로 시각화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내가 직접 보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래야 잠재의식이 그걸 실제 경험으로 착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언과 시각화로 잠재의식에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도구인 목표 설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건 뭐 이미 다 아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책에서는 막연한 바램과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구분해요. 그리고 목표는 반드시 글로 적으라고 강조합니다. 글로요? 네. 555년 5월 5일까지 연간 수입 1억 원을 달성한다처럼 구체적인 금액과 마감일을 명시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에 물리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조언은 그렇게 정한 목표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비밀로 유지하라는 것이었어요. 보통 목표를 주변에 알려서 스스로를 압박하라고들 하잖아요. 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에너지 보존이에요. 목표를 말하는 순간 그걸 성취했을 때 느낄 만족감의 일부를 미리 느끼게 돼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김이 빠진다고 하죠. 그렇죠. 둘째는 부정적인 영향 차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라며 던지는 의심이나 걱정, 이게 당신의 믿음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거든요.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이제 막 심은 씨앗을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힘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법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의 욕망, 믿음, 기대가 어떻게 재정적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확언이나 시각화 같은 구체적인 도구들도 있었고요.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결국 잠재의식이라는 내 안의 거인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불을 끌어당기기 전에 먼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이 책의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재정적 증가를 발산하라. 영어로는 Radiate Financial Increase라는 건데요.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도록 돕는 생각, 말,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아, 그건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친구의 사업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거나 좋은 서비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면 그 에너지가 우주의 법칙에 따라 결국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온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부를 나 혼자 얻는 것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순환시키는 것으로 관점을 바꾼다면 당신의 삶과 돈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